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김혜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기시험 문제 중에서 그 장례 행정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분야에 이제 그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은 그와 관련된 업종의 종사자들도 많이 늘어나죠. 또 그와 관련된 직업의 수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1990년도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한 5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평균 14.3%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한 9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 후 매년 연평균 또 28%씩 성장을 하면서 2015년도에는 1조 8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축이 되어서 2020년경에는 동물 관련 시장 규모를 한 6조 원 시장대로 형성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관련 시장이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늘어나고 사육 투수가 증가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이 사육 가구가 증가하게 된 그 이유겠죠. 그런데 또 그와 맞물려서 이 사육이 증가하면서 또 늘어난 게 있죠. 해마다 사체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반려동물 사육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동물 평균 생명 주기가 13년에서 18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전부터 이렇게 쭉 길러오신 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 주기는 더 빨라지는 거고, 또 반려동물이 건강 생명 주기로만 일찍 13년에서 18년 건강 생명 주기로만 살다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든가, 또는 질병과 관련해서 또 많이 죽게 되고, 또 이 반려동물은 거의 인간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질병도 앓게 되고 또 치매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길러왔다가 질병도 앓고 치매를 앓는 것을 보니까 이 견주님들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안락사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하튼 사체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합니다. 해마다 사육 가구 투수가 늘어나면 만큼 그만큼 또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또 그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게 또 있죠. 산업 분야가 바로 이 하장장 증가율인데요. 근데 사체가 늘어나니까 이 사체 처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체 처리가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장묘법과 동물보호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이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 사체가 늘어나고 수요가 또 급증하니까 이 사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 화장장이 많이 또 증가하게 되는 거죠.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는 전국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이 한 7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14개가 늘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배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2015년도에 16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22개로 늘어나요. 계속해서 증가하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26개로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12월 현재 41개입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화장장이. 근데 이 화장장이 한번 건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고, 이 화장장에서 이 사체를 그만큼 소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익을 건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또 사체 다른 데에서는 하장장이 계속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장장 많이 늘고 사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반려동물 견주님들은 과연 하장장 이용률이 한 몇 프로나 될까요?
그 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버려도 이건 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죽었을 적이나 아니면은 동물병원에 이 사체 처리를 의뢰해 가지고 이게 소각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허가된 장소에서 우리가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장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장장 업주에게 사체 처리를 의뢰해서 사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렇다면은 가형 견주님들은 이 하장장 비율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요? 2018년도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견주님들이 하장장을 이용한 비율은 24.3%예요. 25%가 채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불법적인 게 많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 이유는 그 하장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매장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 하장장을 활용할 줄을 모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장묘법이 있는 줄을 알고 또 하장장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매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시스템은 그 동물이 죽으면은 그 이제 하장장에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오든가 내가 가든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을 하면은 뭐 거리가 멀어서도 못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체는 오래되면 또 부패되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이런 경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비용의 절감 문제겠죠. 자,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장장이 5kg 미만 우리가 그 동물을 하장을 하잖아요. 반려동물. 그러면 평균 20만 원 안짝이에요. 자, 어떤 데는 18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6만 원, 17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또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12만 원, 13만 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받는 데는 뭐 3, 4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20만 원 안짝인 줄 알고 우리가 하장장을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가족과 같이 기르던 아이인데 그냥 하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간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간도 종류별로 보통 간이 있고 고급 간이 있고 다양합니다. 자, 간을 쓰고 자, 그러면 하장을 하면은 유골이 나오면은 맨손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에 관련된 우리 이제 뭐 고급 독일 유골함이라든가 또 나무 유골함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장하고 남은 유골을 자, 상골 처리할 거냐, 수목장을 할 거냐. 자, 장례 지도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별도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유골을 내가 집에 가 안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납골당에 안치를 할 거냐.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게. 그리고 이 하장장에서 우리 아이는 좀 더 좋게 보내주려고 고급 하장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상 하장장에 가보면은 하장 비용이 그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반려석이라 그러죠. 반려동물의 어떤 그 유골을 그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반려석을 가지고 사리함에 담아가지고 집에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어떤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저렴한 줄 알고 갔더니만은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십만 원씩 올라가고 반려동물 하장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게. 자,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외국에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장의사라고 그럽니다. 자, 그분들에게 의뢰히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의뢰 연락을 해서 장례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장을 하는 게 장례를 치러지는 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 메타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편적인 문화로 다 자리 잡고 하다못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죽으면은 거의 모든 절차를 그 장례 지도사
장의사를 통해 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가지고 놀던 반려견 장난감까지도 일본에서는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 흔히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이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디다 연락을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견주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부러 불법으로 매장을 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투기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류 폐기물로 가족같이 길렀는데 소가 가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의류 폐기물과 섞여서 하장하는 거를 원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저희들도 이제 서서히 동물 장례 지도사란 이 직업이 이제 인기 직종을 떠오르려 그러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예요. 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견주님들이 편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죠? 방법을 몰라서 불법으로 매장을 하고 또 화장장이 전화하니까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는 24시간 출동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연락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달려가서 사체 처리부터, 그죠? 모든 부분을 장묘법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체 처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집에서 가족같이 기르고 지냈던 이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지고 눈앞에 사체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또는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처리 방법을 몰라서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매장을 하고 또는 모르면서도 매장을 하고 그런데 전문적으로 그 일을 도와주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많이 활동을 한다면 견주님한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또한 하장장 업주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모든 이런 광고라든가 모든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장장 알려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사체가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각종 인터넷 광고라든가 많이 하겠죠. 근데 전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활동함으로 해가지고 자, 가정에 방문해가 사체 수거한 걸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연적 가까운 곳에 하장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견주님은 편해서 좋고, 그죠? 또 하장장 업주는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좋고, 그와 또 관련해서 우리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들은 또 생활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니까 경제적으로 또 많은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 반려동물 전문 지도사는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직업으로서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 앞으로 반려동물은 계속 날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1인 가구의 증가. 그죠? 계속해서 1인 가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외롭잖아요. 누군가는 반겨주고 대화 상대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반려동물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는 거고 또 1인 자녀의 증가. 자, 지금 한 자녀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아예 혼자 있으니까 적적하지 말라고 또 반려동물을 그죠? 사육하게끔 또 허락을 해주고 아이들은 또 그래 이래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외국의 사례 같으면은 조사에 의하면은 이 반려동물을 기름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찾아주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 다 발견돼가 있죠. 이게 또 집에 어르신들 계신 데는 반려동물의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도 많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자녀의 증가. 지금 10상 중 결혼한 10상 중에 4상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반려동물이 있다면 같이 놀아주면서 대화하면서 그죠? 또 한 가족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고령층의 증가.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20대 미만이 가장 많이 키웁니다. 이 반려동물을. 그리고 30, 40대가 이렇게 조금 저쪽 생활하기 바쁘다 보니까. 근데 50대 이상 넘어가잖아요. 60대 이상 넘어가면 20대를 초월합니다. 오히려 60대 이상에서 고령층에서 반려동물을 더 많이 길러요. 자,
내년 2020년부터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부터 매년 48만 명씩 고령자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찌되었든 그와 관련해서 또 반려동물, 그죠? 수요가 또 급증하겠죠. 그럼 또 늘어나겠죠.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반려동물 수요는 늘어나고 사체는 계속해서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일을 대행하고 해주는 사람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다 지어주는 게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니까 견주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고 또 하장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또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떤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서로에게 좋은 거죠. 자, 이게 이제 제대로 알려지고 바깥에서 반려동물 지도사가 이제 활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면은 인기 직종으로 부상하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겠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거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는 이거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자 필기시험과 그 직무 교육을 통해서 전문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필기시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장례 행정에 관해서 필기시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장례 행정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1장 보면은 동물 장례 행정, 그죠? 시장 조사의 목적 및 의미, 그리고 국내 반려동물 시장 관련, 그리고 이제 제2절 동물 장묘업의 시설 설치 기준, 그리고 동물 장묘업의 검사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2장에 보면은 이제 질병에 관련돼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균성 질병, 이제 뭐 브루셀라병이라든가 보데델라 폐렴이라든가 또는 이제 바이러스성 질병에 관련해서 광견병,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증, 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염성 간염, 디스템퍼, 그리고 기생충 질병, 해충충, 그죠? 그리고 플라즈마병, 네오스포라병,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출문제에 또 제출이 되기도 합니다. 필기시험에서. 자, 우리가 시장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많이 성장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앞으로는 꾸준히 더 되겠죠. 지금 가까운 멕시코만 하더라도 지정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7조 1,200억입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는 6조 원 시대를 막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급성장하겠죠. 그리고 또, 자, 다음 문제 보면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 동물 장묘업 등록 의무화라고 되어 있는데 2007년도 7월 9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동물 장묘업 의무화가.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거기에. 자, 거기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첫 번째, 동물 장례업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는 것이 아니고 동물 장례업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동물 장묘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자, 2번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자, 세 번째 사유지에서는 매장의 경우도 허용된다. 네 번째 최근 반려동물 전용 장례 업체를 이용하는 추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자, 기출문제 문제를 보면은 동물 장례업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사유지에서는 매장의 경우도 허용된다.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개인 사유지라도 매장은 안 됩니다. 벌금도 꽤 많습니다. 매장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디에다 있냐면은 지자체에서 허가한 공원 묘지, 여기는 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묻힐 공간도 없는데, 그죠? 동물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매장은 많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일단 사유지는 뭐 개인 땅이 됐든 야산이 됐든 어떤 매장한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1번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동물 장묘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건 맞는 얘기죠. 2007년도 제정이 돼가 2008년도 시행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 폐기물 분류된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고,
그리고 의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고, 그리고 장묘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허가된 장소에 우리가 이제 의료 처리할 수 있다 해가 이거 맞는 얘기고, 최근에 반려동물 전용 장례 업체를 이용하는 추세가 급격히 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문제 보시면은 이제 그 동물 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동물 장묘업이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건조장, 동물 전용 봉안시설 이 중에 하나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장묘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보면은 인력 현황, 그리고 영업장의 시설 및 내역 배치도, 그리고 사업계획서, 시설 기준을 갖추어서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작성을 하셔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고 등록 후 운영을 하는 거죠. 동물 전용 화장장 운영자는 허가 등록증을 잘 보이는 것에 비치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장 및 건조 작업을 녹화하여 최소 30일간은 보관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시 들어가서 동물 장묘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봉안시설은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유골 안치하는 그 공간은 각자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다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네임 태그를 붙여서 다 해놔야지만이 요게 누구 건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안치 날짜하고 같이. 그래, 정답이고요. 저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장로의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 장치는 의무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동물 하장장 시설의 하장로는 5개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요게 틀린 답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운영하는 동물 하장시설의 하장로는 3개 이하로 해야 된다. 5개 이하로 해야 된다. 3개 이하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몇 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 네 번째 예시 문제. 자, 동물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물 장묘업자와 동물 위탁 관리자는 그 폐쇄회로 녹화 장면을 녹화해서 자 30일간 의무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문제를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동물 장묘업자의 준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이제 틀린 답을 찾는 거죠. 자, 1번 동물 사체를 하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장묘업 등록 번호를 기재한 서류를 내어주어야 한다. 맞는 정답입니다. 이거 요구하면 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동물 사체를 하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 장묘업 업소명을 기재한 서류를 주어야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야지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장했다는 그 증명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동물 사체를 하장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종류 및 무게를 기재한 서류를 내어줘야 한다. 자, 요 얘기도 맞습니다. 당연히 서류를 내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3년간 보관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자, 그 상황을 녹화해 30일간 의무 보관, 그리고 3개월도 보관할 수 있고 6개월도 보관할 수도 있죠. 의무 보관은 30일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하장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 틀린 걸 찾는 것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그죠? 정답은 4번. 자, 기출문제 5번째 보면은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벌금을 2천만 원에 안 받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거기 보면 동물보호법 목적에 보면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호, 보장 및
복지 정진을 꾀하고 동물 생명 존중은 국민의 정선을 함양하는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일어났습니다. 동물 보호법에. 자, 그럼 첫 번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에 등록 및 신고를 한 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적한 방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에 등록 및 신고를 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는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문제는 2천만 이하였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 예시 6번째 강경병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로 보면 모든 온혈 동물에서 발병되는 질병이며 감염 동물로부터 교상을 통해 동물 및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가장 감수성이 높은 동물은 여우, 이리, 코요테, 야생쥐 등이며 사람, 고양이, 개, 말은 중간 정도의 감수성을 보인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에게서 머리에 멀리 물릴수록 발병 시기가 빨라진다. 그리고 네 번째 공수병이라도 불린다. 자, 문제라고 보시면 강경병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정답 세 번째 사람에서는 머리에 멀게 물릴수록 발병 시기가 빨라진다. 자, 요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강경병을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치사율이 높은 강경병 5가지 증상을 제가 팁으로 드리자면은 첫 번째 체온이 오른다. 그리고 두 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우울해진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이 무서워진다. 그리고 네 번째 심한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침을 흘린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 장내 행정에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직무 실습과 동시에 직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내 지도사 김태규였습니다.